1877년 대한제국이 탄생하기 20년 전 조선의 궁궐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고종의 차남 이강 훗날 의친왕으로 불리게 될 이 아이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귀인 장씨였습니다. 신분이 낮았던 그녀는 명성황후의 극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의친왕을 낳은 이후 궁 밖으로 쫓겨난 장씨는 궁 밖에서 10년을 살다가 188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인 1900년에야 종사품 수건으로 1906년에야 종일품 귀인으로 추중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린 이강은 어머니를 따라 궁 밖에서 성장했습니다. 궁궐 담장 안에서 왕자로 자란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거리의 아이들과 뛰놀았고 평민들의 삶을 보고 느꼈습니다. 타고난 호방한 성격에 이러한 성장 배경이 더해져 이강은 여러 황족들과는 구별되는 기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궁과 거리 왕족과 평민 두세계 사이에서 자란 이 아이는 훗날 황족의 특권을 버리고 민중의 자유를 택하는 특별한 인물이 됩니다. 1891년 14세가 된 이강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명성황후가 그를 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세자였던 순종이 허약했고 다른 대군들은 모두 유아기에 사망했기에 후사를 걱정한 명성황후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강은 관례를 치르고 의화군으로 책봉되었습니다. 1894년 의화군은 조선국 보빙대사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6개국 특파대사로 임명되었으나 을미사병과 아간파천의 혼란 속에 유럽 방문은 중단되었습니다. 1896년 여름 의화군은 위장병 치료를 위해 일본 스마에 체류하던 중 박영효, 조희연, 유길준 등 망명 조선인들과 접촉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를 정치적 협의로 의심하며 그의 동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젊은 황자는 이미 민감한 정치적 인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1899년 의화군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숨막히는 조선과 감시의 일본을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1900년 8월 그는 친왕 자기를 받아 의친왕으로 승격했습니다. 1901년 3월 의친왕은 버지니아주 세일럼의 로어노크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김규식이었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이 되는 김규식과의 인연은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 의친왕은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에서 열린 학생대회에 참석했고 버팔로에서 열린 남북미 박람회에도 함께했습니다. 이후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 등지를 돌아다니며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의친왕은 1902년 9월 버지니아를 떠나 오하이오 델라웨어로 이동해 웨슬리언 대학 입학을 준비했고 결국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김란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에 기거하던 안창호와 의친왕이 만났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박이 있습니다. 안창호는 1902년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의친왕은 그때 이미 델라웨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류가 있었다면 직접 대면이 아니라 시종이나 측근을 통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친왕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1902년 대한제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혁명 1심의 사건입니다. 일본의 국비로 유학한 제1유학생 일부가 고종의 양의와 의친왕 추대를 획책한 것입니다. 전모가 밝혀지자 유길준, 장인근 등 가담자 일부는 일본으로 망명했고 주동자 3인은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의친왕은 당시 미국 로어노크 칼리지에서 유학 중이었기에 직접적 관련은 없었지만 이 사건 이후 고종은 의친왕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5년 후인 1907년 순종이 즉위하면서 의친왕이 아닌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봉된 데에도 이 사건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1905년 3월 의친왕은 한국으로 귀국하려 했으나 고종의 명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자금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28일 의친왕은 다시 도쿄로 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순원왕 기비는 이근상을 도쿄로 보내 은 300만 원을 주면서 돌아오지 말라고 종용했지만 의친왕은 서모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침내 귀국했습니다. 고종이 의친왕의 귀국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종에 따르면 의친왕은 어린 시절 궁중 관례와 흥선대원군의 방해로 오랫동안 책봉이 지연되어 고립된 생활을 했고
명성황후가 살해되자 흥선대원군 일가를 의심하며 폭수를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학업에 열중하지 않았고 행실도 불량하여 본국 복귀 시 갈등과 불상사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종에게 의친왕은 황실의 일원이라기보다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의친왕을 멀리 두는 것만이 황실의 평안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1905년 의친왕은 결국 귀국했습니다. 1906년 4월 8일 대한제국군 육군부장으로 임관했으며 제2대 대한적 십자사 명예총재를 지냈습니다. 정식으로 금책을 받는 절차는 1906년 양력 7월 24일에 거행되었습니다. 1907년 1월 15일 의친왕은 역사에 남을 일을 했습니다. 북한 산성에 문관 3명, 군관 105명, 민간인 120명 등 총 228명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정미병 봉기를 독려하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황족의 신분으로 항일 의병을 독려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이 일본군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이복형 순종이 즉위했고 같은 해 9월 의친왕보다 20살이나 어린 이복 동생 영친왕이 정식으로 대한제국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황자로서의 계승 서열은 순종 다음이었기에 의친왕이 황태자가 되는 것이 맞았으나 그는 끝내 황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첫째, 의친왕의 모친 귀인장씨는 천민 출신이라는 설이 있고 이미 사망했지만 영친왕의 생모 순원 황귀비는 내명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사실상의 수장이었습니다. 둘째, 영성군 계파와 의친왕 계파가 특세할 경우 자신의 실권이 잠식될 것을 우려한 학부 대신 이완용의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나이 어린 영친왕을 후계자로 세워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성장시키려는 일본의 계책이었습니다. 넷째, 혁명 1심의 사건이라는 영모 미수 사건에 이름이 올랐으며 흥선대원군 일가에 대한 복수를 꾀하는 등 황실 내에서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다섯째, 평소 행실의 문제로 차기 황제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여섯째, 순종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 나이로는 순종에게 아들 뻘인 영친왕이 황태자감으로 적절하게 여겨졌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진 사유는 없습니다.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의친왕은 끝내 황태자로 책봉되지 못한 채 경술국 시대까지 친왕의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의친왕은 일본 제국의 왕공족이 되었습니다. 일본 황족바로 다음가는 신분이었지만 그는 그 지위를 독립운동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1911년 봄 의친왕과 손병희는 극비리의 우이동에서 만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도를 면밀히 모색했습니다. 1911년 8월 손병희는 우이동을 다시 방문하여 주변의 땅 3만 평을 매입했고 1912년 봉황각을 세웠습니다. 봉황각은 바로 3.1운동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1915년 의친왕은 신한혁명당이 고종을 베이징으로 망명시키려 한 보안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되었습니다. 1916년 대한독립위군부 총사령관 임병찬이 사망하자 의친왕은 직접 추모 제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의친왕이 임병찬 등 독립군과 연통 또는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의친왕의 처소인 사동궁에는 일본 제국 경찰이 상시 보초를 서면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감시했고 국내 사무실에는 일본인 이왕직 사무관이 파견되었으며 의친왕의 처소에는 감시를 위한 유리창이 곳곳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엄한 감시를 받으면서도 의친왕은 3.1운동 준비와 관련하여 손병희와 비밀리에 회합했습니다. 1919년 11월 24일자로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공은 즐겨 시정잡배와 왕래했는데 올봄 독립운동의 주모자 손병희와는 몰래 회합 모의했고 손병희가 체포되자 공은 매우 낭패한 빛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1919년 늦가을 의친왕은 최진동 장군과 연통했습니다. 이후 독립군 단체인 군무도독부가 조직되었습니다. 의친왕은 3.1운동을 통해 침략한 일제를 몰아내려면 무력으로 독립투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1919년 11월 9일 의친왕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창원 등이 주도한 조선민족 독립대동단의 도움으로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3.1 운동 직후인 4월 11일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은 세를 규합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창설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는 아직 미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임시정부에 내부적으로는 구심점을, 대외적으로는 정당성을 강화하여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의친왕 망명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성공한다면 황족의 입을 통해서 한국인이 마음으로 일본의 통치를 원한다는 일본의 선전전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친왕은 망명 정부가 수립되면 황족으로서의 특권과 예우를 버리겠다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이전부터 의친왕은 독립운동 세력과 접촉하거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동년 봄에 김가진이 상해 망명에 성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가진은 일제로부터 남작 자기까지 받은 인물이었기에 일본으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국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감시가 더 철저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고무되어 대동단의 전협, 최익한 등은 더 고위급 인사, 즉 황족의 망명을 도모했습니다. 사동궁에 자주 들락거리는 인물을 통해 의친왕과의 첩선에 성공했고, 의친왕은 상하이 임시정부로 망명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11월 9일 밤 10시쯤 의친왕은 남루한 농부 차림에 수염까지 붙이는 등 변장한 뒤 사동궁의 후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궁의 후문을 감시하던 일본인 리와가 의친왕과 비슷한 용모의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급히 시내로 향하는 것을 보고 미행했으나 이동문 부근에서 놓쳤습니다.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자 국내 사무관 구로사와가 결제를 핑계로 의친왕을 만나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거듭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하자 막무가내로 의친왕을 만나려 했고 결국 의친왕의 탈출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11월 10일 새벽 의친왕 일행은 청운동과 세검정을 넘어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종이 남긴 150만 원의 고액 채권을 전달받는 등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일본은 필사적으로 의친왕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11일 만주 안동에서 그의 얼굴을 알고 있던 일본 요네야마 경무관에게 적발되어 붙잡혔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요네야마가 변장한 의친왕을 발견하자 바로 다가가 전하 어디 가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며 붙들었다고 합니다. 목표 접선처인 이륙양행을 불과 2km 앞에 두고 상하이 임시정부행 탈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망명 실패 이후 일본은 의친왕에게 한반도 내에서의 여행 자유를 박탈했으며 감시를 더욱 삼엄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연금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신분상의 이유로 사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의친왕은 구 대한제국의 황족으로서 일본 제국에서 최상위 특권 계급으로 예우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의친왕을 일본으로 강제 이주시킬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당국은 경기도청 제3부장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하거나 경관을 파견해 의친왕이 자발적인 형식으로 일본에 이주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국 의친왕은 총독부 부속 녹천정, 즉 이전에 통감부 관저로 사용되던 곳으로 강제 이궁되었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당했습니다. 그러나 의친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동단 총재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공포했습니다. 위험인물로 분류된 의친왕은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았지만 그의 저항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의친왕이 망명에 성공하여 해외 소재 독립운동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의 노선을 중심으로 독립이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즉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제국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을 유랑하는 척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고 의병을 양성하는 의친왕은 일제에게 꽤 골칫거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어떻게든 처벌했겠지만 대한제국 황실의 황족들은 일본 황족 바로 다음가는 왕공족이라는 신분을 부여받아 불체포 특권과 사법 처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의 청원 사건에서 연명부의 황족 대표로 의친왕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비록 이 청원서가 위작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의친왕의 이름이 독립운동과 함께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일제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의친왕은 경주 최부잣집 12대 마지막 부자 최준을 돕기도 했습니다. 의친왕이 직접 지어준 후 문파를 최준이 사용했고 최준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막대한 자금을 송금하다가 백삼무역회사가 100만여 원의 부채를 급히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의친왕이 직접 채무 조정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급기야 일제는 1930년 6월 10일 의친왕에게 부여했던 공족으로서의 자기와 전 재산을 일본에 거주하던 장남 이건에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명목상이나마 이건은 아버지 이강의 공자기를 습공했고 의친왕궁인 사동궁은 이강공가에서 공식 명칭이 이건공가로 바뀌었습니다. 의친왕은 공의를 상실했습니다. 황족의 특권을 잃은 것입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일제는 의친왕을 체포하여 일본 규슈 지역에 100% 강제 연행했고 이후 도쿄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각서에는 이강공은 은퇴하고 공의 칭호와 모든 재산을 장남인 이건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일본에 머물기로 하며 일본 국내에는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의친왕은 공의에서 물러나기 전인 1929년부터 1930년 초에 이미 베프의 질병 치료차 체류했고 1933년 5월 1일에는 이미 조선으로 와서 영등포역에서 내려 조선호텔에 투숙했다는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친왕은 술을 잘 먹고 여자를 좋아하며 권총을 잘 쏴서 젊을 때는 파티장에서 권총을 빼들고 샹들리에의 등불을 쏘면서 쇼를 벌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확실히 범생이 스타일이 아닌 탕화 기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탈출국 이전에나 이후에나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과장되게 탕화처럼 행동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친왕의 딸 이혜경의 증언에 따르면 의친왕은 인력거로 기생을 부르는 척하면서 독립투사들을 그 인력거꾼으로 꾸며 여러 독립운동 기밀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습니다. 78년 생애 중 68세가 되어서야 조국의 해방을 본 것입니다. 의친왕은 해외에서 귀국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승만이 귀국하자 메시지를 보내어 건국활동을 지속할 것을 당부하며 자신도 평민으로서 새 조선 건설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귀국한 후에는 경교장을 방문하여 환담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귀국 당일인 11월 23일에 의친왕을 찾아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문기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의친왕과 김구의 만남은 임정 요인들의 환국 약 2주 후인 12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의친왕이 운영궁 양관을 김구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실제로 의친왕이 운영궁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당시 운영궁의 종주는 의친왕의 차남 이후의 장남 이청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친왕이 개입했다면 이왕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김구는 왕실 관련 장소를 숙소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거절했고 김석황이 최창학의 저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경교장입니다. 운영궁 양관은 숙소가 아닌 한국독립당의 당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친왕 후손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구와 김규식이 주도한 한국독립당의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나 당시 신문기사나 현재까지 발견된 한국독립당 관련 자료에 의친왕이 최고위원이었다는 명확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은 의친왕이 1946년 10월에 황학수, 이종태 등과 함께 애국협회를 결성하고 회장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 후 의친왕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평민 신분이 된 의친왕에게 박응래가 첩근해 사동궁을 매각하지 않으면 정부에 귀속될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시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동궁을 400만 원에 넘기기로 했으나 실제로 받은 금액은 1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미군정은 이를 부정매매로 판단해 이왕직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묵살했습니다. 의친왕이 박응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변호인이 박응래와 결탁해 소송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박응래는 최시화와 결탁해 사동궁을 매각했고 최시화는 미군정과 유착해 궁을 분할 매매하며 개인 재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 3월 구왕궁 재산처분법이 통과되면서 대한제국 황실 및 의친왕궁 소유 재산이 국가귀속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사동궁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구왕궁 재산처분법에 따라 사동궁은 국가에 귀속되었는데 이미 사적으로 매각된 탓에 의친왕과 그 일족이 되찾을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의친왕과 그 가족은 안국동 별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친왕은 남북 분리 없이 통합선거를 주장한 반면 이승만은 남한 단독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수립을 추진하여 다른 정치적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친왕과 가까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비밀리에 암살되거나 시각했고 황실 인사를 배척한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후 황족 재산이 국유화되어 정치적, 물질적으로 소외당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의친왕은 6.25 전쟁 당시 고종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직접 전쟁에 참화를 겪었습니다. 순종은 이미 1926년에 세상을 떠났고 영친왕과 덕혜옹주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발발 후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북한 공산군에게 함락되었을 때 의친왕은 서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북한 치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의친왕이 거주하던 안국동별궁의 본체는 북한 내무성과 여맹에서 점거했고 의친왕 일가는 뒤채로 밀려났습니다. 나중에는 별궁 전체를 빼앗겼습니다. 의친왕은 효자동 이석의 집으로, 의친왕비는 근처의 빈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 발발 후부터 정부의 생활비 지원이 완전히 끊기면서 의친왕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피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55년 8월 16일 의친왕은 영양실조 후유증과 스트레스 등의 합병증으로 향년 78세를 이기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기 며칠 전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회동 성당 제3대 주임 바구철 바오로 신부로부터 비호라는 세례명으로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조부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도 수만 명을 사형시킨 병인박해에 대한 참회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의친왕은 사망하기 전 천주교회에 귀의할 것을 약조했고 구 황실 서무계장과 부통령을 지낸 장면 등 천주교 교우들과 자주 연락했습니다. 현재 의친왕의 묘소는 덕혜옹주 묘역 바로 옆에 위치하며 이구의 회인원을 지나 구릉 2개가 보이는 지점 중 더 먼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덕혜옹주 묘에는 명목상 성물이라도 있는 반면 의친왕의 봉부는 제실 묘비 신도비 없이 쓸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의친왕 이강 그는 황제가 되지 못한 왕자였지만 역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궁을 벗어나 거리에서 자랐고 특권을 버리고 저항을 택했으며 황족의 신분으로 민중의 편에 섰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선택, 그의 용기, 그의 의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